근데 저는 고등학교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학년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한 줄을 채워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더 아이즈가 아닌 오늘부로 NK튜브로 채널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K는 북한을 뜻하는 영문 약자로서 저의 정체성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경험한 과거와 그리고 저의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저의 과거에 대해서 또 아직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소상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저의 나이가 그때 만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학력은 초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0대 초졸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대부분 아마 문제가 있어서 소년원에 다녔거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졸 학력으로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는데요. 왜서 그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가난해서 그때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가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가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난하다고 해도 밥을 굶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 최저 생계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서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는지, 제가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3명이 있었고 밑에 남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자식이 5명이나 있는 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2명, 3명이 일반적이었는데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비하면 좀 많았습니다. 왜서 그렇게 자녀가 많았냐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저희 집에서 아들을 원했대요. 그런데 딸만 3명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낳았는데 제가 4번째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1명 있는 건 좀 더 외로워 보이고 해서 그래서 또 나온 게 저희 밑에 남동생이 1명 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배급이 있을 때도 저희 집은 좀 가족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 1990년대 북한에 잘 알려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식량난이 시작됐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혼자서 자식 5명을 키우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북한에서 굶어 죽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중국으로 가겠다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죽지 않고 도착하면 꼭 돈을 벌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친척들 집에 저희 형제를 다 맡기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에 저희들은 형제 친척집에 다 맡겨졌는데 친척집들 또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도 며칠씩 못 있고 다시 다른 친척집으로 보내집니다. 찾아간 친척집 역시도 사는 게 힘드니까 또 거기서도 또 다른 친척집으로 가라고 내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게 되니까 저를 제외한 저희 누나들을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흔히 말하는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나들은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누나는 셋째 누나였는데 그때 할머니 집에 신발도 신을 수 없을 만큼 발이 퉁퉁 부어서 겨우 걸어서 왔던 그게 셋째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누나를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떠난 후에 누나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형제는 저하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할머니 집에 같이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삼촌들한테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근근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또 식량이 없으니까 거기에 2명이나 되는 저희 형제를 다 먹여주기엔 참 힘드니까 외갓집이라도 가서 일단 어떻게 버티다가 3월이 되면 다시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때가 96년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나는데요. 그 할머니 집 사정을 잘 아니까
저희 형제는 외곽현 쪽 친척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외곽현 쪽에 가도 그 집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결국 밥 한 끼 먹여주면서 또 다른 집으로 가봐라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다른 친척집에 가서 또 한 끼 얻어먹고 또 결국은 그렇게 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또 아버지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또 그 집에서 역시 또 한 끼 얻어먹고 보면 저녁에 잘 곳이 없어서 또 어느 역에 나가서 또 하룻밤을 묵고 이렇게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나가서 누군가 먹다가 흘린 얼어붙은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먹고 또 역에서 정전으로 해서 멈춰 서 있는 열차에 올라서 여행객들의 쓰레기를 들추면서 거기서 또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에 가서 그 지하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비닐봉투와 폐지로 불을 떼우면서 추위를 달래야 했습니다. 제 성격에 저는 어디 가서 훔쳐먹고 막 그러지 못 얻어먹고 주워먹는 게 전부였지만 저와 성격이 전혀 다른 동생은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그 훔쳐오다가 붙잡혀서 얻어맞으면서 가지원 떡조각을 저한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는 96년 그 추운 겨울을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에게는 잠이 들면 오줌이 나오는 걸 모르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잘 때도 항상 그렇게 오줌을 싸서 속옷이라던가 이불을 적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거나 그 어느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렇게 오줌을 싸서 바지가 다 젖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바지가 얼어붙어서 완전히 굳어졌는데 낮에 체온으로 얼은 바지를 녹이면서 또 그렇게 말려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많은 꽃제비들이 하루에 몇 명씩 역에서 죽어나갔는데 저희 형제는 역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훔쳐먹고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그렇게 훔쳐오는 게 아니었으면 저도 그때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동생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훔쳐와서 자기 혼자 먹었으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저한테까지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두 명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받아주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혼자서 훔쳐먹든 뭐 해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형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에서 동생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동생의 짐이 되니까 그래서 3월에 다시 꼭 만나자고 하고 그 역에서 동생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다시 3월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생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헤어지고 할머니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막 꾸짖더라고요. 왜서 동생을 그렇게 버리고 왔냐고, 형이란 놈이 동생을 그렇게 버리고 오냐고.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찰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가서 찰떡을 팔고 또 사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서 집에 연료라도 쓰고 또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또 봄이 돼서는 풀 뜯으러 밭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배낭 한가득 풀을 뜯어서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토끼풀과 돼지풀을 팔아서 하루에 번 돈이 고작 30원. 그때 당시 북한돈 30원이면 강낭쌀 1kg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다음날 하루 먹을 걸 벌었던 셈이었습니다. 보리철이 되니까 보리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주웠습니다. 또 감자밭에 가서 하루 종일 감자이삭을 주웠습니다. 또 가을철이 되면 또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 이삭을 줍고 벼밭에 가서 떨어진 벼알을 한 톨 한 톨 주웠습니다. 그나마 가을에는 어디 가든 밭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봄까지는 어느 정도 먹을 걸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북한에는 중국으로 약초를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약초 캐러 또 산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쌀보다도 풀이 더 많은 풀밥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강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해서 강에서 짜갈하고 모래를 씻어서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얻은 먼지가루 같은 사금 0.1g이 당시 북한돈 130원이었습니다. 그 130원이면 당시 북한에서 쌀 1kg가 60원이었는데 쌀 2kg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토끼풀, 돼지풀을 뜯어서 팔아서 얻는 돈 30원보다는 훨씬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대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무릉동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10km 이상 이동해서
탄광에 가서 석탄을 100kg가량 싣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탄광으로, 강으로,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을 안 하면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은 또 손가락을 빨아야 되잖아요. 내일 손가락을 빨지 않으려면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산에 가든 강에 가든 리어커를 끌고 탄광에 가든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요. 그게 저의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초등학교는 한국의 초등학교 6년제와 다른 인민학교라고 하는 4년제인데 그 4년제 역시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제가 왜서 초졸이었는지 저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 도우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먼저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떻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보다 그냥 당장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일단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나와서 3일 만에 직업학교 구인 광고를 보고 거기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후에 첫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열심히 일한 끝에 처음으로 받은 첫 월급 170만 원. 저에게 있어서는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강낭살 1kg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의 과거하고 비교하면 그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문 알파벳도 모르고 탈북했던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배울 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영어 단어가 I can do it 였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런 자신감이 저한테는 충만했었죠. 그런데 저에게 항상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 쓰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력서는 빼곡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소하고 이름을 쓰고 나니까 학력란에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학력란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한 줄을 채워 넣었습니다. 또 한국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과 나왔어요? 전공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차마 거기에다가 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저에게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인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들 어느 학교 나왔어요? 라고. 어머니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으면 어차피 국정원에서도 모르는데 어찌 바보같이 솔직하게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초졸보다는 덜 창피할 건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조금 후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 다니면서 친구한테서 받은 교과서로 중졸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졸 검정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잠깐 쉬게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일을 쉬기보다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 중에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조금은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사이에 대안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합격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서 2019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저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일본이라는 자유세계에서 살기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으로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땅 일본에 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10년 남짓한 기간을 쭉 달려오면서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충만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약해진 내 자신과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높이 보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였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미국인 청년은 여느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 보였고 밝고 쾌활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망감에 빠져들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